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신라의 삼국통일과 현재적 의미라는 대주제를 갖고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특히 후유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적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훨씬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본 열대 큐슈와 혼슈 남부 시코쿠와 오사카 지역까지 나와 있는데요. 빨간 점들이 있고 그 빨간 점들을 보니까 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하기 직전에, 즉 663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예연합군을 백강전투에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제 유민들은 대거 일본 열도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의 일본 열도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마도부터 큐슈 북부, 중부, 그리고 세토네일 거쳐서 나라 지역까지 성을 쌓았는데요.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이었었고 지휘자도 달설, 답벌, 춘초, 사비, 복부 등입니다. 결국 이들이 일본 국가가 탄생하는데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일본은 결국 마지막에 백제 유민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건너가서 같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로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이후에 우리와는 결국은 적대적 관계, 경쟁적 관계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야기시킨 마지막 사건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664년 백강전투 이후에 백예연합군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큐슈 북부에 설치한 군사 수비사령부입니다. 현재 큐슈 북부인 후쿠오카시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다자유에 있는 곳이죠.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요. 유명한 대하성입니다. 백제인들이 쌓은 성이죠. 본격적으로 통일 이후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일 이룩한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이 모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통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 통일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당나라라는 외세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발해국이 건국했기 때문에 699년 이후에는 재분단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반도국가를 전락했고요. 경제만 보더라도 이제는 농경 위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문화가 분단되면서 왜곡이 됐고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죠. 통일신라 내부에서도 망고구려 유민들이 있고요. 망백제 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갖가지 갈등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계급 모순 외에도 지역 모순, 국가 모순 등등이 중복되다 보니까 혼란의 극치를 이뤘겠죠.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내부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정적 군사적 통일이 아니라 진짜 질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정치구조의 개편과 국가발전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정치 제도라든가 관제들이 개편이 되고요. 지방의 행정단위들도 개편이 되는 겁니다. 군체제도 개편이 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들은 옛 백제 지역, 옛 고구려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 바뀌거든요. 신라 경도강 때 가게 되면 대부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순리홀, 이거는 홀이라는 고구려 지명이죠. 매홀, 수원을 얘기하는데 역시 고구려 지명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자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민들을 편입하고 그들을 대우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신앙의 통일 정책이 필요한데, 이 신앙이란 말 대신에 현대 세계에서는 이데올로기의 통일,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대와는 다른 승려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은 해공스님이라든가 원효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불교 신앙은 흔히 말하는 민중신앙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풀어서 더불어 끌어안는 이런 종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국사라는 사찰이 만들어지고 석굴암이 조용이 되는데요. 석굴암이 조용은 751년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조용이 되는 배경에도 분명히 신라사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드러나 있고요. 그
그 건축 양식과 시스템과 그리고 미의식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은 석굴암이 751년에 완성됐는데 바로 1년 후인 752년에는 신흥 일본국의 수도죠. 나라 평성경의 동대사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동대사 대불전 그리고 대불이 완성되고 이제 신라는 신라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그리고 발해는 발해대로 이렇게 각각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전국에 많은 사찰들이 만들어집니다.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절들은 적어도 의상이란 승려, 자장이란 승려, 그리고 원효란 승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의 이름과 또 이들의 활동과 연관된 승려들이 전국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라는 불교 국가로서 신앙의 통일 그리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통일 작업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문화와 합쳐진 이런 신라의 독특한 그리고 질적으로 승화된 많은 기념물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군사적 안정이 필요했는데요. 대외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의 싸움에서는 일단 671년을 끝으로 해서 신라가 완벽하게 한반도 적어도 대동아 이남의 땅은 통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670년에 국호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줄기차게 신라를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라는 일본의 침공을 두려워하죠. 일본이란 국호가 생기기 전에 문무왕 때도 당시 외 침공을 우려해서 본인이 죽은 다음에는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겠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 토감산을 넘어가면 나타나는 간포 앞바다에는 문무왕 수중릉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문무왕의 수중릉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에 나타나는 용을 보기 위한 것이 이견대라고 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참 말씀드렸지만 이때 신라를 침공하는 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입니까? 아니죠. 주로 탈출해간 망백제의 유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문무왕 수중 앞에 가서 일본에 침입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아니라 백제의 유민들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가문사죠. 바로 동해용이 넘나들 수 있는 곳 가문사.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이 완공이 된 겁니다. 일본은요 8세기 들어가면서 신라 정토론을 내세우게 돼요. 본격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겠다고 해서 당시 전국의 군사 동원령과 선박 건조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오고 가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공격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충돌 없이 결국은 질서가 안정적으로 되죠. 그리고 신라는 경제력이 신장이 되는데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항구를 건설하고 도로를 많이 구축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신라 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배계급 일반의 경제력과 그리고 분산되어 있던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을 임금에게 집중시키는, 중화로 집중시키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강하죠. 그리고 산업이 발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라에서는 간의 수공업이 발달해서 신라 내부는 물론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당나라로 일본 열도로 그리고 멀리 아라비아까지 수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라 문화의 국제성이 여기서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신라의 공업 수준은 대단히 뛰어났죠. 통신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계엄포성입니다. 처형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용강동 고분군에 나온 것인데 중앙아시아 또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흙 인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신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성능으로 알려져 있죠. 그 능에도 역시 석상들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발해 존재가 있습니다. 왼쪽은 발해인들의 해양활동들을 제가 그린 것이고요. 발해인들은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고요. 특히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8세기 내내 일본과는 어느 정도 정치적 동맹을 맺었거든요. 발해 사신단 또는 상인들이 왔다가 고구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노토반도의 이 후쿠랑입니다. 여기서 동해를 건너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친 강의를 끝내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라 통일 정책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약소국이 가진 생존 유지 전략이다. 이거는 강대국 여원 상관없이
생존 정책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했다. 즉 6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약 150년 동안 집행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고요. 국토 질서 재편 정책도 성공을 했고, 근데 외교의 문제인데요. 신라는 백제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고요. 고구려는 선택적 국가였습니다. 결국 김춘추의 외교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일본 열대 왜곡도 선택적 외교의 대상이었는데 김춘추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수나라 뒤를 당나라인 중국 세력인데요. 이렇게 강대국을 선택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외교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성시, 즉 남양만을 출발해서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집중적으로 외교를 맺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 통일을 한 것이죠. 불교란 새로운 신앙, 그리고 불교와 전통 신앙을 같이 습합시켜서 결국 신라 전체의 사상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화랑도란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했고요. 김춘추, 김유신, 그리고 사다암, 화랑관창, 전부 다 화랑들이거든요. 그리고 원효를 비롯한 낭도들도 있었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정말 어려운 일을 완성시킨 겁니다. 약소국 신라는 150년 만에 삼국을 통일한 것이죠. 자, 이제 삼국에 대한 평가를 보는데요. 일단 저는 민족사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만주 대륙을 상실했다. 당연히 우리는 해륙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반도국가로 전락했다. 해륙국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엄청난 기능이죠. 동아시아 질서의 코어 또는 피봇에서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북방문화 또는 만주문화 또는 원형문화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게 계승되고 또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편향된 문화로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나 백제의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가야 이 네 개국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졌구나. 이 결과가 통일신라의 문화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문화가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설도 있어요. 그리고 발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오랫동안 크고 작고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투가 있었고, 심지어는 조금 큰 규모의 전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평화 공존의 세계가 돼서 적어도 통일신라만큼은 나름대로 하나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했다. 사실은 발에도 큰 전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누렸다. 뭐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제가 거론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외에도 민족적 패배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결국 주체성이 좀 약화가 됐고요. 주변부족 존재로 우리가 전락한 것도 사실이에요. 고구려는 절대 주변부족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당 질서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주변부족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타협의 논리라든가 또는 대국의 종속 논리 이런 것들에 젖어들면서 오늘날까지도 잔재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통일신라가 무역, 문화교의 중간 역할을 담당했다. 왜 일본 열도를 건너갈 때 실제로 통일신라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의 학자들이 반대의 주장을 했고요. 국내 학자들도 오랫동안 상당히 그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우리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일본 지역과 당나라 지역과는 직접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적어도 사료에 근거하는 한, 우리 사료가 아니라 일본 사료와 중국 사료 일부를 근거로 하는 한 일본의 조선술과 항해술은 상당히 뒤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당나라의 교류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부분은 바로 통일신라가 그것을 담당했고요.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범신라인인 장보고 선단이죠. 심지어는 발해인들도 동일하게 일본국과 당나라의 교류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동아시아 세계가 평화롭게 발전하는데 영향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고요. 고려가 비로소 민족적 통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가 통일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민족사라는 큰 틀 속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신라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신라는 성공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민족사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발해가 재건국했지만 발해는 고구려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다 더 집약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만주는 우리와는 무관한 땅이 됐고, 반대로 그 지역에 성장했던 우리의 반개 종족들이죠. 거란족 계통이라든가 또는 여진족 계통, 이 종족들이 큰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본 열도에서 일본국이 탄생하면서 그 일본국은 우리 통신라와는 완전하게 적대적 관계가 됐고, 통신라 이외에도 우리 질서와 일본적 질서는 늘 갈등과 충돌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